그림자의 이름. 챕터 1. 기억의 문턱. 윤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58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청호식품의 최일선에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 30년 전 작은 식품점에서 시작해 이제는 연 매출 3천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성공 뒤에 감춰진 상실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5살 된 딸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30년이 지났지만 그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사건이 일어난 건 1995년 가을이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수진이 집 앞 골목길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했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미제 사건. 그 네 글자가 그의 인생 전체를 규정했다. 회장님, 새로 배정된 운전기사가 왔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 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들어섰다. 키는 178cm 정도,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그러나 재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눈빛이었다. 어딘가 슬픔을 품은 듯한, 그러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담긴 눈. 강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혁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했다. 말투도 서 있는 자세도 심지어 인사하는 방식까지. 청년이 명함을 건네며 손을 뻗었을 때 재혁은 그것을 보았다. 왼쪽 손목 안쪽에 작은 점. 마치 별처럼 생긴 점 하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다. 의사는 그것을 몽고 반점의 변형이라 불렀다. 유전적 특징이라고 했다. 회장님?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수진을 찾아 헤매던 그날 밤들. 아내 서진이 울부짖던 소리.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던 절망의 순간들. 잘 부탁하네. 재혁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민호는 공손히 고개 숙이고 나갔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재혁은 오랫동안 손을 떨었다. 챕터 2. 낯선 울림. 민호가 입사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는 완벽한 운전기사였다. 말이 적고 성실했으며 시간을 정확히 지켰다. 재혁은 출퇴근길마다 100m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관찰하면 할수록 의문은 깊어졌다. 최 부장, 강민호의 입사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냥 확인차 말이야. 최 부장은 의아해했지만 지시를 따랐다. 3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다. 내용은 재혁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민호의 경력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 기록은 완전히 백지였다. 주민등록상 부모라는 공란이었고 출생지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더 파보게. 사설조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재혁의 지시는 단호했다. 최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그날 밤 재혁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수진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 작은 신발, 인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사진. 사진 속에는 4명이 있었다. 재혁, 서진, 그리고 5살 쌍둥이 남매. 수진과 민재. 하지만 유괴 사건 이후 민재에 대한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가 되었다. 서진은 쌍둥이 중 딸만 유괴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그 이후로 아들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여보.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다. 55세의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얼굴엔 세월의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왜 또 그 상자를 꺼낸 거예요? 서진아,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는 이미. 수진이가 아니야. 민재 말이야. 우리 아들. 컵을 들던 서진의 손이 멈췄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제정신이세요? 민재는 그날 함께 뭐? 당신은 딸만 유괴당했다고 했잖아. 아들은 어디 갔어? 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서진은 대답 없이 방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재혁은 오래된 두려움을 읽었다. 30년 동안 감춰온 무언가가 있었다. 챕터 3. 지워진 진실. 민호는 청호식품 본사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밤 10시 재혁이 회의를 마칠 시간이었다. 대기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20년 전 그는 보호시설에서 눈을 떴다. 기억은 없었다. 누가 자신을 그곳에 데려다 줬는지, 왜 거기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시설 선생님들은 그가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만 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기에 시설에서 지어준 이름이 강민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재혁의 집 서재를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액자. 거기엔 쌍둥이 남매의 사진이 있었다. 소녀와 소년.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호는 숨이 막혔다. 소년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았다. 말도 안 돼. 민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다. 손목의 점, 얼굴 윤곽,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재혁이 자신을 볼 때마다 보이는 그 복잡한 눈빛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민호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그는 병원을 찾았다. 재혁이 쓰던 커피잔에서 채취한 샘플과 자신의 타액 샘플을 제출했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민호는 매일 재혁을 태우고 다니면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만약 정말 그의 아들이라면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운전기사와 회장으로 만났다면 결과지를 봤던 날 민호는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는 순간 그는 주저앉았다. 부자관계 확률 99.99%. 민호는 울지 않았다. 다만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추가 조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다. 1995년 유괴 사건 기록. 그날 유괴된 건 딸 윤수진이 아니었다. 아들 윤민재였다. 사건 보고서를 다시 찾아본 민호는 경악했다. 어머니 김서진의 진술서에는 딸이 유괴당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실종되었다. 왜? 어머니는 왜 거짓 진술을 했을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했다. 마침내 작은 단서를 찾았다. 사건 발생 3개월 전 김서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 진단명은 산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 그리고 한 줄의 의료 기록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환자는 아들에게 비정상적인 거부감을 보임. 딸에게만 애착 형성. 진실이 보였다. 어머니는 그날 의도적으로 아들을 버렸다. 그리고 딸이 유괴당했다고 거짓말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것이다. 챕터 4. 폭로. 민호는 3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 재혁은 불안했다. 최 부장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재혁의 집 앞에 민호가 나타났다. 들어오게. 재혁은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 이름은 강민호가 아닙니다. 뭐라고? 제 본명은 윤민재입니다.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재혁은 말문이 막혔다. 민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DNA 검사 결과지, 의료 기록, 사건 보고서.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다. 30년 전 유괴당한 건 수진 누나가 아니었어요. 저였습니다. 어머니가. 김서진 여사가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서류를 보고 비틀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때 미쳐 있었어. 쌍둥이를 낳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어. 딸은 사랑스러웠는데 아들을 볼 때마다 두려웠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그날 너희 둘을 데리고 나갔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넌 사라져 있었어. 나는 그게 해방처럼 느껴졌어. 해방이라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던 세월.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당신이 알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회사도 가정도 전부. 그래서 딸이 유괴당했다고 거짓말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30년의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민호는 무릎 꿇은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증오해야 했다. 분노해야 했다. 하지만 느껴지는 건 공허함 뿐이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민재야. 그 이름으로 불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민호는 돌아섰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서진은 바라만 봤다. 챕터 5. 불빛 아래의 용서. 일주일이 지났다. 재혁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임원들은 불안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연락하지 못했다. 최 부장만이 매일 저택을 방문해 서류를 전달했다. 민호는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새 직장을 찾아야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매일 밤 그는 손목의 점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표시가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바꿔놓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민호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청호식품 본사 건물이었다. 로비는 어두웠다. 하지만 최상층 회장실엔 불이 켜져 있었다. 민호는 건물로 들어갔다. 경비원은 그를 알아보고 막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회장실 문을 열었다. 재혁이 창가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군. 재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어디 가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창을 두드렸다. 나는 30년 동안 잘못된 죄책감을 안고 살았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진짜 죄는 내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내의 거짓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 재혁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야 했어. 그 눈빛, 그 손목의 점. 모든 게 민재를 닮았는데 나는 외면했지. 죽은 아이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회장님,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네. 30년 동안 자네를 찾지도 않았고 옆에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가방에서 흰 우산을 꺼냈다. 제가 보호시설에 있을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재혁은 우산을 바라보았다. 지난 2주 동안 회장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비록 진실을 알고 나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피곤해하실 때 히터를 켜드렸던 것,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드렸던 것. 그건 운전기사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였던 것 같아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 아니, 민재야. 강민호로 불러주세요. 그게 제가 살아온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재혁은 대답 대신 민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30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집에 가자. 어머니가. 아니, 서진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분도 용서하실 건가요? 용서가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우리 세 사람 모두 피해자니까. 그 시절의 아픔이 만든 피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층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민호가 흰 우산을 펼쳤다. 재혁과 민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우산 아래 섰다. 빗속을 걸으며 재혁이 물었다. 혹시 수진이, 내 쌍둥이 누나에 대한 기억은 없니? 흐릿하게 있어요. 웃는 얼굴, 따뜻한 손. 그게 전부예요. 찾아야 해. 우리 세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해. 30년이나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자네가 돌아왔잖아.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재혁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다. 서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들어오렴. 내 방을 준비해뒀어. 민호는 망설였다. 재혁이 그의 등을 밀었다. 들어가자. 이제 시작이야.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밤이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그림자였던 이름이 빛 아래로 나오는 시작.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쌍둥이 남매가 웃고 있었다. 민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언젠가 네 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이 불완전한 가족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